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탈남문도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열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동의안 처리 방침에 대체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통합진보당과 한묶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프레임이 무작정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한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종북 세력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동의안 처리에 서두른다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회에선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나와 있는 증거라고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과 동의안의 내용뿐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동영상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민주당은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결의하기에 앞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과 이석기 본인이 소명하는 자리를 새누리당과 협의해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기식 의원은 관련자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루어진 사전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이러면 국회는 구체적 혐의나 확보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정치적 영장 청구나 다름없게 됩니다. 표결을 지연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동조자로 몰아가고 가결되면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때문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아예 묻혀버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등을 끝까지 물고 추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급합니까? 아니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이 급합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은 아예 잊은 듯합니다. 당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기 전에 이러한 모습부터 스스로 돌아보세요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탈탈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오는 16일부터 자사의 메인 뉴스를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그의 뉴스 앵커 복귀는 14년 만인데요. MBC의 간판 앵커였던 손 사장은 지난 5월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자 자리를 그만두고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보도부문 사장으로 옮겼죠. 당시 손 사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직접 뉴스를 진행하는 게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그의 복귀를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16일부터 JTBC 뉴스를 매일 보겠다. 시선 집중을 진행할 때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진행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 이제는 믿지 못할 방송으로 변하고 말았으니 앞으로는 손석희표 뉴스라도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손 사장의 진행 소식에 몇몇 언론인들은 씁쓸함을 나타냈는데요. 한겨레 김도성 PD는 손 사장 덕에 JTBC가 좀 더 객관성을 갖춘 뉴스를 하게 되면 언론 생태계가 살아나기라도 할까요? 종편은 존재 자체로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손 사장뿐만 아니라 MBC 출신 문지혜 아나운서도 JTBC 교양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근행 뉴스타파 PD는 MBC에서 일하던 간판 진행자들이 종편의 간판이 되는 현실입니다. MBC는 이미 기자 사회에서도 신뢰도 0%대로 추락했습니다. 정권의 공영방송을 갖다 바친 결과는 참담합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네. 체포동의안은 언제쯤 표결 처리될 예정인가요? 네, 어제 오후 2시경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요. 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법상 주어진 기한 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예. 그 민주당이 의총이나 이런 걸 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했나요? 네, 어제 저희 의총을 열었었고요. 네. 네, 거기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네. 이 헌법을 유린하는 그 예. 어떤 세력과도 예. 민주당은 같이 할 수 없다. 예.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의견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아, 그래요?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지금 의원님께서 쓰셨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내란 음모 그리고 뭐 네. 어제 또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를 했던데 네. 이런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네. 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녹취록이나 예. 어제 체포 동의 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발언 내용들 예.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이 지극히 부적절하고 뭔가 지금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데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을 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제 법적에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란 음모로 그러니까 이게 그 처벌 가능한 것이냐, 성립 요건이 예, 되는 예. 것이냐, 바로 이런 그 법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이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금방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법적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네, 수사에 당당히 협조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예. 주로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석기 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예. 그 혹시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의총에서도 그렇게 발언하신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예. 혹시 뭐 그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통진당하고 이야기가 그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의견을 나눈 적이? 아니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나눈 거는 없고요. 네. 통진당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네. 저희가 입장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고요. 예. 또 직접 민주당 의원들 각 방에 예. 이석기 의원이 직접 친전을 보내서 아, 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 다만 얼마라도 좀 시간을 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요. 그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좀 그 일각에서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상극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나 급하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석기 의원 그 이른바 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발언이 지극히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급하게 이거를 지금 발표한 그 흔적이 역력하고 그다음에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조계 그러니까 지적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 점도 같이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칭 민주당이 아뜨거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발만 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 의총 과정에서도 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위하고 법사위를 소집을 해서 적어도 어제 보고된 이후에 72시간 내 24시간 적어도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적어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절차적 문제라든가 또 그 진상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노력들을 최대한 다 하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제 공식적으로 정부위하고 법사위를 소집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의 대답이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공식적인 거는 안 들었는데요.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서상기 정부위원장은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법사위원회는 법사위 위원장이 저희 야당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시죠. 박영선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법사위는 적어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게 오늘이라도 당장 법사위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인데요. 뭐 정확한 일정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어떤 그 궁금증을 갖고 있냐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을 관할하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 정보위 최소 간사급에게는 일정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 그 일정하게 접하면서 오히려 그 더 서둘러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 의혹이보다는 궁금증이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속 시원히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까? 어제 그 정청래 간사께서 정부위 간사가 저희 당의 정청래 의원이신데 그 동안에 국정원에서 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이 수사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아직 못 받았답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그 규탄 장외투쟁이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분명히 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문제는 국기를 뒤흔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한 저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만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국정원이 이 시점에서 자기들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의 모든 것을 좀 덮어버릴 정도로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원의 개혁이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그 불법성이 줄어들지도 않고 또 줄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전혀 별개로 처리해서 이 부분은 일관되게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는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그 돌파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민주당 장애투쟁의 에너지원은 시민들의 지지와 그러니까 참여가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그 동력선이 사실상 지금 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저희가 뭐 집회를 하긴 했는데 저희 당 집회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예. 그 뒤에 있었던 시민 촛불 모임, 네. 그 모임에 특히 지난주 비가 갑자기 좀 많이 내려서 예. 행사 진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이런 미묘한 시점에 발표를 한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네. 그런 작전의 일환이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저는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또 이석기 의원의 문제는 뭐 실제적으로 예. 그 있는 사실 그 자체로 보면 대단히 또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속히 국정원이 사실은 손을 빨리 떼서 검찰로 넘겨서 네. 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어차피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검찰이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야권 연대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정확한 현실을 보면 예. 실상을 보면은 그 말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역구에서 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어느 지역은 통진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네네네. 이렇게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통진당이 연대를 한 건 맞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비례대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네네네.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의원이 어느 지역은 통진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야권연대가 되었다고 해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득표를 더했다. 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통합진보당 그 당 자체로 예.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네. 비례대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두 예. 번째는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선거 연대를 할 때 그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네. 유시민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 예, 노회찬 예, 의원 예, 이런 예. 분들 다 그 당에 있었고요. 예. 적어도 건전한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했었던 건데요. 네. 그 이후에 당의 비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경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예. 저희가 실제로는 연대의 끈을 또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주로 이런 문제들이 이 올해 5월에 있었던 회합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것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책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규정한 대로 그것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여권에서 그런 논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타겟을 지금 민주당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뭐 그분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 이 야권을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든지 같이 엮어가지고 예. 민주당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 공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시면 국민들은 통진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구별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네. 이해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사실 확인을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총에서 그러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찬성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당론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당론까지는 아니고요. 뭐 당론으로 해야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정식으로 이걸 당론으로 할지 예. 아니면 자율 투표로 할지를 최종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 네. 하나로 모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평론으로 하든지 네. 자율 판단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네. 저는 결과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대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다음에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석기 의원 외에 두 명의 의원이 더 5월 12일 그 문재인 모임에 참석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연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언론에서 얼핏 봤는데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네. 아직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체포 동의안 말고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안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상태죠. 네, 자격심사 문제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자격심사, 제가 어제 그 자격심사 그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된 그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가 직접 한번 열람을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그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경선 혐의로 자격심사를 했었던 겁니다. 작년 5월에. 예. 그랬는데 그때 5월부터 당시에는 검찰 수사 중이었죠. 그렇죠. 그 자격심사 낼 당시에는. 예.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작년 말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자격심사 신청을 한 당초의 사유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자격심사 신청이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뭐 판단하는 것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그 사정, 그거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새로운 또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이석기 의원의 출근의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자격심사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서 다시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격심사 사유를 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것이 이미 제출돼 있는데 그 사유가 소멸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사유서만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그거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가. 뭐 제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아서. 그러면 두 의원의 어떤 자격심사에 대한 것은 시동을 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이분들 다 연루됐는데 왜 안 하냐 야당이 뭐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다른 거 좀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 가셨죠, 여의도로? 어디가 저희 당사요. 어때 이사 간 거 좋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래도 영등포 당사에서 한 9년, 거의 10여 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영등포 당사에 있으면서 저희가 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갔기는 했지만 새로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은 여의도 당사에 있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데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여의도로 옮기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영등포 당사가 한 1,400평 정도 되는데요. 당사 규모가 저희 그 김한길 대표께서 좀 더 조직을 줄이면서도 단단하게 하는 조직 재구성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영등포 당사의 10분의 1 정도 규모로 중앙 당사를 대폭 줄여서 네. 거기서 전략되는 여러 돈들을 정책 개발하는 데 좀 더 투입을 하자. 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네. 여의도로 옮기면서 127평으로 대폭 줄였거든요. 예. 근데 뭐 다른 거 좋은데 이 당 색깔 파란색으로 바꾼 것 같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 파란색으로 바꾸셨어요? 저희가 이제 5월 4일 날 예.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예. 당명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당의 로고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은 색깔까지 바꿔야 되냐? 예. 저희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노란색이나 그렇죠. 이 초록색 네. 이쪽에 좀 많이 익숙해져 계신데요. 예. 저희가 새롭게 변모하자라는 네. 그런 입장에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를 한 거고요. 예. 저희가 실제로 해외에 예. 많은 그런 진보 정당들의 그 로고도 분석을 하고 예. 했는데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 진보 정당들은 대부분 다 파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파란색이 마치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을 보면 보수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렇긴 한데 새누리당이 어차피 빨간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변신하는 의미 또 새누리당이 다시는 파란색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또 건전한 보수 세력들,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파란색에 대한 이런 분들의 지지도 우리가 얻어야지만이 앞으로 수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마이너 본투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죠.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요즘 아주 취재 기자가 되셨습니다. 예, 취재 기자가 된 것도 있고 가을이 되다 보니까 식욕이 솟구쳐가지고요. 아, 진짜 이제는 긴팔 입고 다녀야겠던데. 아침에 예, 그러니까요. 추워요. 아니 제가 지지난주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오전에도 28도, 30도 이래가지고 와 덥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만요. 창문에서 가을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내 방으로. 가을이 쏟아져 들어온다. 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눈치챘어 또. 예, 가을이라서 한번 분위기 잡아봤는데 눈치챘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 그렇죠, 택시기사 아저씨들. 사실 택시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택시 기사의 숫자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운전기사 숫자는 28만 명이니까 결코 마이너인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 사촌 형님 두 분도 택시 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아는데. 그렇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이 택시 역사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언제 도입이 된 거죠? 택시는 1928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28년에요? 1928년이요. 진짜요? 당시에는 이제 1회 승차 기준으로 1원이었고요. 3년 뒤에는 80전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의 택시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택시를 탈 수 있다. 이거는 그 일본 얼마 전에 KBS 드라마 각시탈에서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이 이제 택시 타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일부 한정된 그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나 국산 택시가 개발이 되면서 시발 택시. 그렇죠. 시발 택시.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세게 발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발 택시가 되겠다.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 저랑 방송을 하다가 좀 물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일제 때 같은 경우는 택시는 결코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었던 거고, 그렇죠?
일부 상류층이나 타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이제 그 경제적 계층으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인력거를 타셨고, 네. 우리 서민들은 그냥 뚜벅이셨고, 걸어 다녔고, 이렇게 봐야 되는 집신 거죠. 매달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택시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서울 같은 경우 택시 요금 네. 오른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러시를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광역 교통망을 형성한 수도권 그 3개 시도가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도도 역시나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요금 체계가 지금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10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 2km까지 적용되는 것을 현재 2,400원보다 500원에서 7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인천시도 대중교통 정책심의위원회 그 심의 등을 거쳐서 10월에 기본 요금을 2,400원에서 2,900원 또는 3,100원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부산시도 기본 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이미 올해 1월에 올렸고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2010년 7월 이후로 유가 인상, 임금 인상 등으로 이제 택시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네.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택시 요금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택시 기사분들의 완전 월급제 네. 구현 이거 그렇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뉴스를 보면 택시 기사분들은 뭐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맞닥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 정확히 말하면 회사 택시죠. 네. 개인 택시 말고 그렇죠. 회사 택시 분들이 이거 좀 별론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이제 산업금도 올라간다는 거죠. 산업금. 예. 그래서 결국 완전 월급제 뭐 이거 요금 올라갔다서 완전 월급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금은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들만 더 힘들어진다. 완전 월급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요금 인상이 되면요. 11월부터 택시 임금 노동자 임금이 137만 4,624원이 됩니다. 예. 부가세 환급금을 제한 액수인데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산학금이 25,000원 인상된 하루 13만 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 그럼 약 1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이제 13만 원 올라가게 된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택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 이제 요금이 올라가서 좀 올라가겠지만 산학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회사 택시 운전자분들은요. 회사 택시 기사들은 월급은 그 이제 30만 원에 오르겠지만은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산학금이 또 올라가게 되면 더 손해다. 네. 왜냐하면 25,000원 올라가게 되는데 근무 일수 따지면은 25일 일한다고 치면 50만 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25를 어떻게 이래요? 뭐 못하죠. 예. 예. 더군다나 야간 돈 11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네. 택시 기사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그 평균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든 게요. 예. 이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지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게 도급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택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식 직원은 일하지 않고 24시간 기준으로 택시를 대여하고 대여비를 받는 렌트카 형식인데요. 네. 24시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제 가스 없이 7만 원에서 9만 원이 되고요. 물론 이건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이 되는 거고 이제 월급제가 있는데요. 그 월급제가 물론 완전 월급제는 아닙니다. 근데 월급제도 이제 정액제가 있고 전액 입금제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6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또 산학금 이외의 것에 대해서 50%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산학금을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 월급 지급 명세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잘 안 됐을 때의 그 명세서예요. 보니까 주간에 11일, 야간에 14일 일했고요. 예. 인정 1일 이건 하루가 더 넘어가서 하루로 친 거고 총 일수 26일을 일했는데요. 기본급이 60만 원. 거기에다가 군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국경수당,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택시기사님들 이제 환급을 받죠. 그래서 127만 원 받게 되는데 여기서 갑근세, 4대 보험, 경조비, 조합비, LPG 추가분 17만 원,
기준 미달 26만 5천 원. 산학금을 예. 못 채운 거죠. 예. 그래서 64만 원이 공제되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62만 6,993만 원이더라고요. 예. 62만 원? 예. 어휴. 26일 일하고 그중에 야간 14일 일하고서 받은 금액이 62만 6,993원. 네. 개인 택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개인 택시는 좀 낫죠. 예.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개인 택시를 이 정부가 감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예, 예. 우리나라에 현재 그 택시 면허 대수가 25만 대인데 예. 그 이 중에서 5만 대 정도가 공급 과잉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서 특히 조절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개인 택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또 대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몇 천만 원에 막 거래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부가 전체 택시의 64%를 차지하는 개인 택시를 공급 과잉의 핵심으로 보고 감차 시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급여 때문에 예. 임금 때문에 개인 택시는 이제 감차하려고 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의 그 개인 택시 구조 조정의 핵심은요. 그 감차 일정 금액을 받고서 주고서 이제 감차를 시키고 번호판 양수 양도 조건 강화, 정년 도입 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감차 보상인데 대당 1,300만 원이라는 거죠. 한 대? 예, 한 대. 그러면 개인 택시 그거를 넘기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거래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1억 5천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하긴 서울 개인 택시가 제일 싸다면서요? 네. 저도 어디선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한 대 거래 가격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1,6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물론 예. 이제 6천만 원 아주 평균값을 높게 잡은 거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놓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건데 예. 정부에서는 내놔야만 이게 좀 나아진다라고 예.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25만 대에서 5만 대가 넘어간 것도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선심성 정책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택시 그렇죠, 기사분들을 그렇죠. 예. 뭐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면서 추켜 세우면서 네. 막 확대를 했다가 줄였다가 예. 한마디로 그냥 일관성 없이 예. 그때 땜질 처방으로 가다 보니까 예.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대로 회사 예. 택시는 회사 택시대로 이제 난리가 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선거가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네? 선거가 없다 이건가요? 그 선거가 없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그 돈도 돈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충무를 차를 몰고 가는 적이 있었는데 네. 통영이죠 지금 그렇죠. 10시간인가 걸렸거든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가서 딱 도착하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속칭 뻗어버렸는데 네.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에 계속 이렇게 그 운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무릎 관절이라든지 네. 허리라든지 이 근무 조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배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깔고 있냐니까 너무 더워서 예. 손님들이 타면 에어컨 다 세게 틀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본인께서는 10시간 앉아 있는데 예, 예.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몸이 굳어요. 몸이 굳어서 예. 그 비닐이랑 신문지를 깔고 운전을 한대요. 예. 그런데 약간이라도 줄이면은 또 바로 또 무전이 날라온대요. 이제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네. 그 손님들 요구대로 에어컨 좀 세게 틀라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관절, 허리 이런 것도 안 좋은데 정작 이분들이 이런 직업병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산재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기 축구의 멤버들 보면은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물론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꼭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앉아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무릎이나 이런 데 이제 허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건강을 해치는 걸로 다 가는 건데. 건강을 해치는 거고 건강을 해치게 됐을 때 그 직업적으로 이게 분명히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산재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한 가장 그 택시 기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역시나 그 이제 그 손님들의 이 막장 손님들이 막장 문제. 손님들. 그렇죠. 그 막장 손님들의 행패라는 것은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예. 모 유력 인사가 그 안철수 후보 측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면 다 죽는다.
뭐 이런 협박성 전화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세상에 그 공직에 계신 분이 그 야당 후보의 인물에게 협박 전화를 하면서 택시 안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앞에 있는 운전기사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이 요즘 택시를 보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연로하시면 그만큼 더 이제 그 체력은 떨어지시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씩 택시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한다는 게 고역이고 고역이죠. 거기다가 자식벌 심지어 손잡벌 되는 손님이 네. 야야 그러면서 막장짓을 한다고 한번 네.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진짜. 이건 아니고요. 특히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택시 운전사 분들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화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일부러 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종 범죄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뭐 취객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예.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 정부 지자체, 택시 운송 조합, 사업자들의 조합 이런 부분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 자기들이 얻는 리스크를 모두 다 떠넘기게 하면서 결국 그 최종적으로 다 들이받는 그 리스크를 받는 게 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했던 기억들을 다 한 번씩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승차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근무 조건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어느 직종이나 선천적으로 품성이 나쁜 사람은 있죠. 예, 품성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성적 생각을 해봤을 때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또한 그 열악함에 있어서 이 어떤 리스크라든가 채워야 되는 부분을 운전자 개인에게 어떤 노동자 하나에게 다 일임을 시킨다면은 결국은 승차 거부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대리운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분명히 오늘 산학금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저쪽 지역으로 갔을 경우 나올 방법이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산학금을 못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고서 불친절하다 아니면은 뭐 그 굉장히 난폭 운전한다, 과속한다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한 사람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전가한다는 건 좀 불쾌하죠. 물론 불쾌한 점이 있긴 하죠. 저도 종종 승차 거부. 근데 저는 승차 거부가 새벽에 제가 나가 있으면은 차를 안 태우시는 게 약간 이해는 되긴 하고요. 무서워서 그건 안 태우는 거예요. 특히나 저번에 예전에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프로레슬링 흉기들 있잖아요. 새벽에 김남우 씨 딱 그 차 몰고 가는데 딱 서 있어 봐요. 저 같아도 안 태워. 그래서 무슨 일이 그때 뭐였냐면은 그 프로레슬링 흉기가 있어요. 제가 쓰는 거 못 박힌 야구 배트랑 그 낫이랑 기계톱을 들고서 그 여의도 별관 앞에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들고? 네. 누가 태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흉기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택시를 섰는데 안 서요 차들이.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야구 배트랑 기계톱을 들고서 차를 안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차가 쓰더라고요. 차가 쓴 상태에서 타야 되니까 짐을 들었잖아요. 다시 야구 배트랑.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급가속하면서 도망가는데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가실만 하겠다. 그거는 그건 승차 거부 아니에요. 승차 거부가 아니라 그건 정당 방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을지로에서 사람들을 만났다가 12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계속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없이 1시간인가를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열이 이제 쭉 올라오는데 하고 운전하는데 콜벤이 제가 그러니까 세상 물정으로도 한참 오는 콜벤을 탔어. 집에 오는데 막 미터기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요. 모범 택시랑 똑같은 적이잖아요. 모범 택시보다 더 비싸요. 막 뛰죠. 야, 제가 몇만 원 냈다니까. 거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메타기에 이 모범 택시는 이렇게 천천히 일반 택시 걷는데 모범으로 올라가서 막 뛰잖아요. 고속으로.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바로 그때가 이제 대목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장거리 손님 태우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운행횟수 늘려야 되는 어떤 그 기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집에 가고자 하는 손님들의 고충도 좀 그렇죠. 이해를 좀 거기서 해주셨으면 이제 상충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월급 명세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60만 원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60만 원으로 본다면은 사실 통계청이 정한 대한민국 이른 평균 생활비가 52만 원인데 예. 아주 박하게 했을 때 예.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52만 원인데 그것도 못 버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못 버는 상태에서 사실 그 이제 산학금을 채우려면 골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즉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택시라는 것은 서울시 지자체와 그다음에 정부와 여러 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 시민과 택시 기사가 서로 싸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홍대 앞에서 역시 또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승차 계속 안 태워줘. 네. 그때도 1시간인가 기다렸는데 갑자기 택시가 이제 맞은편에서 오다가 불법 유턴하더니 저를 딱제 네. 타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아까 봤대 길거리에서 네. 당신을 택시 기다리는 거 봤는데 연태 못 잡았니? 네. 못 잡았다 그랬더니 타래. 불쌍하다. 자기가. 예. 너무너무 고마웠고 제가 네. 따블 드렸지. 뭐 네. 따블 해봤자 뭐 10,000원이 넘지를 않았는데 왜냐면 근거리니까. 근거리니까. 네, 따블 드렸는데 또 그렇게 이제 인심 좋은 그 기사분도 계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불법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택시 기사로서 법을 지키면서 골라 태우지 않고 네. 준법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라시 콜뛰기라서 불법 택시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콜뛰기는 뭐냐면은 서울 인근 강남 인근의 유흥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아가씨분들 있잖아요. 종사자분들을 이제 근거리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아, 예. 일반 자가용으로요. 예. 그래서 뭐 강남역에서 뭐 신사역에서 어디 방배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예 돈을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콜뛰기 시장에 또 새로운 시장이 또 개척이 된 게 강남 사교육 시장. 그건 또 뭐예요? 강남 사교육 시장은 진짜 제가 마이너 분투기 하면서 뭐 마약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기 희귀병 치료제 얘기 때 나왔지만 안 빠진 경우가 없어요. 예. 이 학원을 애들을 보내잖아요. 네. 보내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은 예. 대치동에 있고 예. 수학학원은 신사역에 예.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맞벌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로 다 데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뛰기 기사. 콜뛰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하다. 한 달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해두고 아니 뭐 회당 얼마씩 정해두고서 택시에 이제 콜뛰기 아저씨가 가가지고 학생을 데려다가 방배동에 있는 학원에 넣었다가 네. 그다음에 신사역에 있는 학원에 넣었다가 예. 다시 어디다 넣었다가 다 돌고 독서실 데려줬다가 다시 새벽 1시에 집으로 데려오는 예. 이걸 하는 거죠. 그러고서 새벽 1시부터는 다시 이제 유흥업소 다니시는 아가씨 분들 태우러 다니시고 총알 택시 타보셨어요? 타봤죠. 이제 총알만큼 빠른 거 아시죠? 예전에 그 남부 터미널에 네.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송탄 살았는데 어. 송탄 가는 버스가 9시 40분에 끊겨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송탄까지 뛰어요? 네, 송탄까지. 오. 그러면은 왜냐면은 고속도로로 가면은 한 45km, 5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명이서 이제 한 사람당 이제 8,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맞아요. 얼마 만들어서 이제 한번 내려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안산에 살았거든요. 네. 안산에 살았는데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그 과천선에서 이렇게 뚫리고 했지만 그때는 뭐 몇 번을 갈아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힘들고 그다 버스도 이제 끊기고 이러면 총알 택시를 탔죠. 네. 영등포역 맞은편에 그 앞에 이제 딱 서 있으면 기사 아저씨가 와요. 안산 가세요. 그럼 네 하면 따라오세요. 갖고 따라오세요. 차가 그 안쪽 골목에 쫙 되게 있고 4명 꽉 채워야 되잖아. 꽉꽉 네네. 채워서 타고 이제 그러니까 4명이 다 차면 이제 가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요. 터보죠, 영등포에서 저희 집 안산까지 20분, 25분에 주파를 하니까 네. 와 진짜로 막 쉥쉥쉥 달리는데 네. 어떤 때는 막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 총알 택시가 예. 일본 관광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일본에서 나오는 한국 관광 가이드면 난간 타쿠시, 단간이 타완이거든요. 타완 택시라고 해서 예. 한국 가면 한번 타보긴 하는데 예.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 너가 스스로 리스크를 진다는 생각으로 각오가 있다면 타봐라.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F1 유명한 기사가 안 나오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커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운전 실력만큼 짱인데. 운전 실력만큼 짜면 이제
기종이 안 나니까 차가. 예.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무섭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죠. 총알 택시도. 당연히죠. 당연히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골라 태우고 합성시킨 것도 불법이고 또한 그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니까 맞아요. 불법이긴 한데 예. 이것도 그래서 요즘 심야 심야 버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심야 교통. 예. 그런데 심야 버스가 나오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또 지금 서울시청 가면은 1인 시위 하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생계가 좀 위험해진다. 아무튼 총알 택시 타면 이제 딱 4명이 서로 이제 승객이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가세요?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그 라디오 종종 사연 보면은 총알 택시 같이 탔다가 2년 돼 가지고 결혼하고 진짜? 예, 그런 거 종종 나오고 그랬잖아요. 진짜일까? 상품 타려고 한 건가? 뭐 그거 확인. 그래도 밤늦게 술 먹고 같이 택시 탔는데 또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자체, 택시 운동 사업조합 다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숫자는 많지만 가장 힘이 없는 게 바로 택시 기사님들이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자체는 정부에, 정부는 운송 사업자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분들만 피해를 받게 되고 그렇죠. 직접 핸들을 붙잡은 분들. 그렇죠. 결국 이분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속도 위반, 네. 신호 위반 네. 또는 뭐 손님 골라 태우기 가장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 시민과 택시 기사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는 건데 예. 사실 택시 기사도 시민이거든요. 택시 그럼. 기사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예. 그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언발의 오줌누기가 뭐냐면 그 남의 발이에요. 사실은 자기 발이 아니라. 어... 남의 발이 얼었는데 어떻게든 그냥 도와주겠다는 생색을 내고 싶어서 예. 그 남의 발에다 오줌을 누워서 예. 이제 잠깐 녹여준다 이런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 스타일로 이런 문제를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선거 있으면은 뭐 뭔가 대책이 나왔다가 선거 끝날 때쯤은 또 대책이 없다가 예.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그 이용자들만 결국은 시민들만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이탈남은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진 10만이 클럽을 통해서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